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핑이 끝난 이후에 이 도핑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우리가 면저항, 쉿 레지스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 보고요. 이러한 면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4포인트 프로브라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저항뿐만 아니라 깊이 방향으로 도핑이 잘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스라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도핑을 하게 되면은 캐리어의 덴시티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캐리어의 덴시티와 레지스티비티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존재를 하죠. 따라서 왼쪽에 볼 수 있는 그래프와 같이 도핑 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지스티비티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핑이라는 프로세스는 실리콘에 불순물을 넣어주어서 캐리어의 덴시티를 바꿔주고 결과적으로 레지스티비티, 즉 비저항 값을 바꿔주는 프로세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핑 공정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레지스티비티가 얻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면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통 우리가 쉿저항을 측정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쉿 레지스턴스 면저항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우리가 도핑을 해서 다음과 같은 P타입 도핑된 영역을 만들었고 그때의 두께가 T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극을 만들어서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은 어떤 특정한 저항 성분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도핑된 영역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막대 저항 형태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여기가 다음과 같이 이제 기다란 직육면체 형태의 막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 이제 길이가 L, 그쵸? 이 전체 길이가 이제 L이 되고 여기 단면적을 봤을 때 단면적의 폭이 W 그리고 두께가 T인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도핑된 영역의 전체 저항은요, 이 저항 값은 당연히 이제 비저항 곱하기 우리가 면적분의 길이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뭐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운 사실이 되겠고요. 여기서의 단면적은요, 이 폭과 깊이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두께의 T를 이 비저항 앞으로 보내서요. 이 비저항 값을 두께로 나눈 값이 바로 면저항, 쉿 레지스턴스라고 불리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 쉿 레지스턴스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쉿 레지스턴스의 단위는 옴 퍼 스퀘어라고 부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네모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쉿 레지스턴스는 레지스티비티를 시크니스, 길이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이 레지스티비티의 단위는요, 옴 센티미터, 즉 옴의 길이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지스티비티가 옴 센티미터인데 다시 두께, 센티미터로 나누게 되니까 사실 쉿 레지스턴스의 단위는 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옴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저항의 이 R값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값과 쉿 레지스턴스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반도체에서는요, 이 쉿 레지스턴스의 단위를 옴 퍼 스퀘어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즉, 이 per square는 사실 물리적인 의미는 담겨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 저항값과 다른 면저항값이라는 것을 특별히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쉿저항을 이해해보면요. 우리가 물리전자공학에서 이 비저항과 컨덕티비티 사이에는 역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도핑을 하였을 때 어떠한 프로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즉 깊이 방향으로서 일정하게 도핑 농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펀트들이 일정한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깊이 방향에 따라서 즉 각 위치에 따라서 레지스티비티 값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던 이 관계는요, 평균적인, 즉 레지스티비티의 평균값이 컨덕티비티의 평균값의 역수관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수식을 써보면은 이 컨덕티비티의 평균값은 이 도펀트가 도핑된 이 깊이를 우리가 정션 뎁스 xj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컨덕티비티 값을 적분해서 다시 그 xj로 나눈 값이 바로 평균적인 컨덕티비티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면저항 값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식을 써보면은 이러한 평균적인 레지스티비티 값을 이 깊이, 즉 아까는 시크니스 T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이제 정션 뎁스 XJ로 표현을 해주면은 정션 뎁스 XJ로 평균적인 레지스티비티 값을 나눈 것이 되겠고요. 앞에서 유도한 이 수식을 가져와서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컨덕티비티 값은 우리가 이미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었죠. 캐리어의 덴시티와 이제 모빌리티
그리고 차지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깊이 방향으로 도펀트의 프로파일이 생겼기 때문에 캐리어 데니시티도 전부 다 깊이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 따라서 모빌리티 값도 전부 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 레지스턴스라는 것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왜 굳이 면적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비저항 값이 이 두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고유한 값이 아니라 두께가 바뀌면 같이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저항 값만을 가지고 도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어떤 물질이 제대로 된 방막을 형성하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서킷 엔지니어가 회로를 디자인할 때 비저항값만으로는 저항값을 적절하게 설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도핑된 영역을 통해서 서킷 디자이너가 저항을 하나 형성을 하고 싶은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회로 디자이너가 다음과 같이 모스 트랜지스터와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해서 어떤 증폭기 회로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서킷 디자이너가 70ohm이라는 저항값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킷 디자이너는 공정 엔지니어에게 면저항 정보를 받습니다. 즉 이렇게 도핑된 영역을 공정 엔지니어가 만들어줄 때 이렇게 도핑된 영역의 면저항이 예를 들어서 10ohm per square다, 이렇게 서킷 엔지니어가 면저항 정보를 받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70ohm이라는 저항값을 만들기 위해서 서킷 엔지니어는 이 W와 L 값을 디자인하게 되겠습니다. 즉 마스크의 레이아웃 상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W와 L이 비율이 7이 될 수 있도록, 즉 W보다 L 값이 7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면적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 비율이 7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항 70ohm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요약하면요, 공정 엔지니어부터 면저항 정보를 받게 되면은 서킷 엔지니어는 단순히 W와 L 값을 디자인함으로써 본인이 회로 동작에 원하는 저항값을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정 엔지니어가 면저항 정보가 아니라 이 비저항 정보를 주게 되면요, 즉 비저항이 10ohmcm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서킷 엔지니어는 W와 L 값을 디자인하면서 동시에 T 값도 결정을 해야지 70ohm이라는 저항값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킷 엔지니어는 이 T, 즉 이 얼마나 도핑이 깊이 되는지 이 T에 대한 정보는 알기가 어렵죠. 이러한 정보를 결국은 공정 엔지니어가 다시 주던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정보를 합쳐서 그냥 면저항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두께에 따라서 바뀌는 이 비저항이라는 정보보다는 두께 정보를 포함한 면저항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는 면저항이라는 정보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저항, 실 레지스턴스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4포인트 프로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보통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면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가장 단순한 2포인트 프로브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측정하기를 원하는 저항에 다음과 같이 커런트 소스를 이용을 해서 전류를 흘려주고요. 이 흘러간 전류가 이 양단에 이제 전압차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 양단의 전압차를 볼트미터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 측정하기를 원하는 저항의 저항값을 측정된 전류와 전압의 비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2포인트 프로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반도체에서는 이 2포인트 프로브 방식으로 저항을 측정했을 때 오차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서는 이 패턴들이 매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값이 매우 작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작은 저항들을 측정을 할 때 이 2포인트 프로브 방식은 오차를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그림과 같이 도핑된 영역의 저항값을 측정하고 싶은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에 어떤 전극 두 개를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어서 이 양단의 전압차를 측정을 해서 저항값을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모식도로 그려보면 다음 같은 상황이 되겠고요. 우리가 측정하길 원하는 저항에 우리가 두 개의 전극을 연결을 해서 전류를 흘려주고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단의 전압차를 측정하게 되겠는데, 문제는 이 전극에 작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저항 성분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항 성분을 우리가 프로브 저항이라고 해서 RP 값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또한 이 전극과 이 실리콘이 맞닿는, 즉 물질이 바뀌는 이러한 경계면에는 약간의
저항 성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반도체 공학 시간에 샤키 정션에 대해서 배웠었죠. 따라서 이러한 컨택 저항 RC 값이 작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은 아래쪽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측정하길 원하는 저항 값의 이러한 프로브 저항과 컨택 저항이 기생 저항으로서 직렬로 연결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어서 양단의 전압차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RP 값과 RC 값 양단에 걸리는 전압들도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서 볼트미터가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측정된 저항 값은요, 이러한 기생 저항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저항 값을 얻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측정하려는 저항 값이 이 기생 저항 성분보다 훨씬 크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생 저항값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작은 저항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투포인트 프로브 방식으로는 정확한 저항값을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4포인트 프로브 방식이 되겠습니다. 켈빈 프로브 혹은 켈빈 메소드라고도 불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전극을 총 4개를 사용합니다. 총 4개를 사용하고 다음 그림처럼 바깥쪽 전극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전극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차를 볼트미터가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극을 4개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바깥쪽 전극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오다가 이 DUT가 보이는 시점까지 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기생저항 성분보다 이 DUT의 저항 성분이 훨씬 작은 상황을 가정해보면, 즉 저항값이 이 기생저항이 더 큰 상황을 가정해보면 전류가 이 노드에 도착을 했을 때 저항이 큰 쪽보다는 작은 쪽으로 대부분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보다는 이 DUT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쪽, 즉 기생저항 쪽으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생저항 양단에 걸리는 볼티지 드롭도 매우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류가 또 흐르다가 이 노드에 오게 되면은 똑같은 이유로 이 안쪽 기생저항 쪽으로는 전류가 거의 들어가지 않게 되겠고 바깥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생저항 양단에 걸리는 볼티지 드랍은 거의 무시가 될 수 있겠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측정하길 원하는 이 DUT에 걸리는 볼티지 드랍만 우리가 볼트미터를 통해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4포인트 프로브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면저항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면저항을 측정할 때도 다음 그림과 같은 4포인트 프로브라는 측정 장비를 이용을 해서 면저항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측정하길 원하는 웨이퍼를 올려놓고요. 측정하길 원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이 4개의 전극을 가진 다음과 같은 프로브를 찍게 되면은 이 기계가 이 바깥쪽에 우리가 지정한 만큼 전류값을 흘려주게 되겠고, 그때 이 안쪽에 이 양단의 전압차가 측정이 되어서 결과값으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 면저항값을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I 값은 우리가 조절하는 값이 되겠고요.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전압값을 우리가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면저항 값을 얻어주게 되겠는데요. 이때 이 앞에 개수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약간의 유도 과정을 거치어서 얻어낸 결과인데, 이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자료들을 찾아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값은 다음과 같이 4.5324라는 값을 가지면서 뭐 컬렉션 팩터라는 이름이 붙어진 값이 되겠습니다. 컬렉션 팩터라고 붙여진 이유는요, 이 값이 상수값은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른쪽 표에는 그 컬렉션 팩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왼쪽의 그림처럼 각각의 전극마다의 그 간격을 S라고 정의를 하였고, 우리가 면저항을 측정하기를 원하는 그 샘플의 그 지름을 D라고 정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S분의 D 비율이 이 무한대일 때, 즉 우리가 이 측정하려는 샘플의 크기가요, 전극 사이의 간격보다 엄청나게 클 때, 무한대로 클 때, 즉 아주 큰 이러한 큰 샘플이면은 이때는 4.5324라는 컬렉션 팩터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세히 유도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4.5324라고 유도된 이 과정 속에서 샘플의 크기에 제약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4.5324라는 값이 나오게 된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비율이 점점 작아진다면요, 즉 우리가 측정하길 원하는 이 샘플의 영역이 점점 작아지면은 그때에 맞춰서 이 컬렉션 팩터의 값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원형 형태의 샘플이 아니라 사각형 형태의 샘플이라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값을 사용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값을 보정해 줘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ln2분의 파이가 나왔는지 이해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유도 과정은 생략을 하려는 것이 되겠고요. 이 앞에 개수는 여러분들이 측정하기를 원하는 샘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따로 샘플을 아주 크게, 즉 큰 면적에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면적을 측정해서는 깊이 방향으로의 도핑 프로파일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깊이 방향으로 도펀트들이 어떠한 프로파일을 가지면서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그때는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SIMS라는 분석 장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펀트의 프로파일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측정 장비의 원리는 우리가 앞에서 애칭에서 배웠던 그런 스퍼터링과 거의 유사합니다. 무거운 원자들을 우리가 쏘아서 그 샘플들을 이제 부시면서 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도펀트들의 원자들을 감지해서 프로파일을 얻어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 표에 보시면은 우리가 셀슘 원자나 옥시전 원자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속시켜서 이온 빔 형태로 만들고, 이러한 이온 빔들을 실리콘을 때려서 이제 실리콘과 불순물들이 막 튀어나올 텐데요. 그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질량을 분석하고 이제 각각의 원소들을 이제 어떤 원소가 튀어나왔는지를 디텍션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이제 깊이 방향으로 점점 파 내려가면서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바로 심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스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도핑 프로파일을 깊이 방향으로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반면에 이 샘플이 이온 빔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정을 위해서 따로 샘플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도핑 공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비저항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즉 도핑 공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쉿 레지스턴스, 즉 면저항을 측정을 해서 도핑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깊이 방향으로의 도핑 프로파일까지 분석을 하고 싶다면은 그때는 심스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핑 프로세스의 결과물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